오징어 게임의 세상 속으로 오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6가지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목숨을 건 게임을 설계하신 분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기획한 건 2008년에서 9년 이즈음에 사실 기획을 했었어요. 좀 더 한국적이고 게임들로 이런 서바이벌을 다룬 작품이 하나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공간들을 비주얼을 만들어 갈 때 관객들이 오징어 게임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을 조금 같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첫날 아침에 이제 세트장을 들어가면은 사진 찍기 바빠요. 굉장히 몽환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본을 보면서 이 장소는 좀 이런 그림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가보면은 전혀 생각했던 느낌하고 다른. 되게 황홀했어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간 순간 판타지적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뭔가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순간들이 있어서 사실 기대와 상상을 한 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비주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모든 게임을 통과하신 우승자에게는 456억 원을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첫 번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은 그 7, 80년대에 골목길에서 했었던 아이들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의 어떤 그 일러스트를 참고해서 로봇을 만들게 돼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이기도 하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놀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시에 또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엔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가장 첫 번째 게임으로 삼았고요. 거의 곤중신이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아 보이는 저 사람들의 간절함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무궁화 게임을 한다는 저 퍼포먼스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멋있었어요. 두 번째 게임은 뽑기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뽑기가 뒤에서 계속 그 뽑기 선생님이 뽑기를 찍으셨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현장 세트에서 뽑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감독님이 원했었던 설탕 뽑기 오브제를 좀 만들기 위해서 뽑기 달인을 좀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설탕을 이렇게 뽑기 그 오브제를 만들고 소품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을 좀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느꼈을 법한 그 게임의 오브제를 잘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저는 실제 그 게임장 안의 공간과 거의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게 배우들이 진짜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것 같고 그 공간에 있음으로써 뭐 배우들의 연기가 조금이라도 더 현장감이 있고 현실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줄다리기 이런 걸 할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뭐 당연히 소모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정서적인 부분이랑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 죽어나가야 되고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심리적 판단들? 현장에서도 그 게임을 하는데에도 그 동심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이겨야만 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개념 미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네 번째 게임은 구슬치기입니다. 그 구슬치기를 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리얼리티한 우리 옛날 뒷골목 같은 우리가 살던 그 대문 앞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희한한 향수와 함께 오는 이상한 긴장감? 구슬치기도 저도 했어요. 어렸을 때 해서 그 생각도 나고 그 구슬치기 하는 그 내용 속에 인간의 허위와 진실성, 그 인간성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공력을 들였던 세트이기도 하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는데 석양을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것 또한 가짜와 진짜의 어떤 경계에 있는 세트로 만들어 보자 해서 삶과 죽음,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의 게임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징검다리 건너기를 할 때 실제로도 좀 무서웠던 게 그게 이 세트가 한 1m 정도 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강화 유리를 끼고 저희가 그 위를 이제 뛰어다녔었어야 됐어요. 생각보다 그게 1.5m 높이만 올라가도 좀 무섭거든요. 그 유리가 주는 또 불안감이 있어서 몸이 주는 그 자기도 모르는 경직됨과 그 공포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 높은 다리에서 점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몸에 표현이 돼서 실제가 주는 효과가 저희 세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은 처음과 끝의 공간이 같아요. 처음과 끝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었으면 했고요. 장치적인 것보다는 이 둘의 인간적인 싸움이 더 중요했고 이 공간에서 주는 그 동화적이면서도 약간의 기괴한 느낌을 살리면서 마지막 게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 선하고 내 마음이 항상 순진하고 착하고 남을 위해 돕고 그랬었던 그 어렸을 때 그 심리를 끄집어 온 다음에 그 심리를 갖고서 이 무시무시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다들 승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 승자가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내가 승자가 아니고 또 패자일 수도 있는 오징어 게임도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남은 건 거의 절망과 공포와 분노와 슬픔밖에 없어 보이는데 마치 그들이 밖에 있던 바깥 세상과 똑같이 뭔가 그래도 그 와중에 잃지 않는 인간성, 그것에 대한 희망,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보시는 분들한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선 사람들이 벌이는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 오징어 게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앉아있는 이제 내 자리. 바람이 숭숭 쏠 것 같은데. 넌 괜찮겠어? 바람 숭숭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불이 꺼질 거예요. 곧 불이 꺼질 거예요. 쉽게 공격은 못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불침벌려 섭시다. 2명씩 한 조로 해. 한 명은 잠들 수도 있고 혼자 다른 편에 붙어서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어. 내가 먼저 할게. 늙으면 잠이 안 오거든. 영감님, 우리가 초장부터 노인네를 믿고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잡니까? 어떡해. 전 촬영장에서 절대 졸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되게 생리적인 거예요. 마치 방구 같은 거죠. 내가 먼저 할게. 늙으면은 잠이 안 오거든. 영감님, 우리가 초장부터 노인네를 믿고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잡니까? 감사할 거 없어. 내가 잘 자고 한 일이야. 사장님 자비도 좋습니다. 받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됐지? 됐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돈 갚을게요. 돈 갚을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뽑기 판을 넣어서 거기까지. 일단 한번 여기까지 해보자고 하시죠. 이렇게 많이 그래? 이게 어쨌든 딱 해가지고 하다가 뚝딱 보고 딱 들고 뭐 이렇게 한 번에 더 단계가 뭐라 뭐 이렇게 약간 여기 한번 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근데 그게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서 보고 네. 그 다음에 그 세운다는 다음에 거죠? 두 단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 비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보다가 한번 이 앞에 구멍이 앞에 이렇게 그 땀 자국 있는 거잖아. 이렇게 뒤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런 액션.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앉아서 핥아야 되겠네. 네, 앉아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핥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다가 다시 비춰보고. 다시 비춰보고. 네,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뒷면을 잡고 뒷면을 할 거 보고 하는 거. 네. 이거 색깔 안 내도 돼. 이거 자꾸 풀어. 예, 오케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요런 정도의 자세요. 최대한 빠지고.
반대야. 아, 세월이 진짜 많이 맞겠네. 빵소리 나게 지금. 다 붙었어, 유리주가 얼굴에. 아, 내가 너무 빨리 들었어. 느낌. 저 터지는. 선배님. 선배님 정확하셨는데? 새벽이 질타임이 제일 좋아. 의상 표정 중이라서 카메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더인데요. 더인데요. 세월이 진짜 많이 맞겠네. 오지 18 하나. 빅돌. 오지 19 하나. 제가 먼저 해요. 이거. 저는 그냥 저기 숙박이장에 깔아놓는 거. 빅돌. 셋.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빅넷. 끝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 간단하게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되게 황홀했어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비주얼들이 사실 펼쳐지더라고요. 구경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작품을 기획한 건 2008년에서 9년 이즈음에 사실 기획을 했었어요. 원래는 시리즈가 아니었고 영화 대본으로 장편 영화로 기획을 했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사실은 레퍼런스가 없는 작품이었거든요. 딱히 기존의 서바이벌 게임물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음침하고 막 무섭고 막 그런 배경하에서 막 갇혀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인데 이건 이제 전혀 그 방향을 튼 아이들의 게임을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디서 레퍼런스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심지어 의상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고민과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세상에 본 적이 없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 때문에 그것이 이 작품의 장점이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두렵고 자칫 한 발만 미끄러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작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제가 연출자로서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한 고민이었고 그것이 또 모든 다른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마찬가지의 고민이었어서 이것들을 구현하는 데가 가장 큰 챌린지였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지점이 되지 않았나 성과가 되지 않았나. 나 여기 세금 내고 사는 짱구도 주민이야. 사람 어떻게 보고 이게 그놈들이 준 명함이니까 여기로 전화해보면 될 거 아니야. 이정재 씨가 여태껏 보여준 그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있잖아요, 연기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구석들이 항상 있었어요. 인간적이면서도 조금 모자른 것 같은 연기도 많이 보여주셨고 또 기훈이 이 시리즈를 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어떤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한 인물의 변화 과정을 다 표현해줄 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기훈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의 모습은 그래도 밝게 이제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런 밝은 성격의 소유자라서 캐릭터의 그 외형적 모습은 굉장히 밝고 뭐 천진난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무거운 고통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는 그 캐릭터라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그 기훈의 모습도 있지만은 또 이제 연출적으로 기훈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을 더 많이 이제 얘기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보다 좀 평등하고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추구?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징어 게임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궁화꽃?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마 가장 명장면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은 게임들이 미술적, 연기적, 연출적, 뭐 여러 기술 스태프들에 의한 어떤 그런 효과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장소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들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게임이 그만큼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그다음에 그 컨셉을 구현했었을 때 그 실제 그 세트장 거의 군중신이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아 보이는 저 사람들의 간절함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무궁화 게임을 한다라는 저 퍼포먼스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멋있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 놔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린 시절의 추억의 게임이긴 하지만 공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질적이고 약간 잔혹한 동화의 어떤 라인을 가져가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큰 특징은 그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는 어떤 그런 혼란을 조금 야기시키는 공간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담벼락에 뭐 초원의 그림과 구름이 사실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기가 우리가 초원에 와 있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착시 현상을 조금 가져가려고 했고 어쨌든 이 참가자들이 그 게임에서 탈락을 하면서 도망치게 되면 여기가 사실 벽이었구나, 이게 하늘도 또한 다 벽으로 그려져 있었던 부분이었구나라는 어떤 가짜와 진짜를 알아가면서 죽음과 산과를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간으로 잡아봤고요. 정말 나도 같이 해요? 아 그래요. 그쪽이 이등병 쫄따구, 얘네 일 잘하는 상병, 나는 말년 병장.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진짜 무궁화꽃이 처음 하니까 그때 이정재 선배님 처음 만나게 됐고 같이 연기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이정재 선배님 구하는 씬인데 그때 선배님 한 말이 나한테 했어요. 저한테. 그때 뭔가 하다가 뭔가 잘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배님이 일어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해요. 괜찮아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말이 저한테 그때부터 저 오히려 더 열렸어요, 마음이. 사람이 저를 더 받아들이는구나, 이 배우. 이렇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위대한 배우. 이거 돌려서 여기 돌아오는 게 같이 보이면 좀. 그죠. 저거랑 두 개를 따로따로 가죠. 오징어 게임을 하기 전서부터 황경혁 감독님이랑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렇게 좋은 역할을 제안을 주셔서 너무 기뻤고 했지만은, 시나리오를 보면서 너무 그 문체나 이야기 구조에 너무 좀 놀랬고요.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굉장히 시나리오를 잘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에 임했는데, 황동혁 감독님은 그냥 일반 영화 감독님 같지가 않고 무슨 이 개념 미술을 하는 작가 같다. 그러면서 쓱 보는데. 근데 느껴보면은 그게 감독님 진짜 진지하게 배역으로 인생을 그래프를 그리시는구나, 그런 느낌 많이 받아서 섬세함 그리고 합리적인 스텝에 대한 운용, 그리고 또 유쾌함,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자주 만나 뵙고 싶고 한 감독님이시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조상우가? 형 다음에 얘기해. 첫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이기는 한데, 그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점들이라든가 혹은 개개인사들의 어떤 깊은 사연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그런 서바이벌 컨텐츠하고는 굉장히 깊이가 다른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잠시 후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진행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임이 달고나 뽑기 게임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흔히 그 달고나를 하든 뽑기를 하던 놀이터로 돌아가는 것인데, 두 번째 게임 공간인 이곳은 어릴 적 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여서 설탕 뽑기를 하는 모습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놀이터의 놀이 기구들을 보면 크게 느껴졌지만 성인이 되어 다시 보면 한없이 작아 보이는데요. 동화처럼 표현하여 동심의 세계를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안에 주어진 모양을 깨끗이 잘라내면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참가자들한테는 동심의 세계에서 느꼈을 법한 스케일의 벽에 있는 그 구름들 또한 크레파스로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작가팀이. 그래서 크레파스로 동심의 세계를 잘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유치하고 장난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짓과 목숨이 걸린 짓이라는 것 사이에 어떤 그 컨트라스트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이걸 웃으면서 봐야 할지, 저 사람들을 비웃어줘야 할지, 아니면 같이 떨리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면서 봐야 할지, 막 그런 것들이 이 장면이 코믹인지 호러인지 그런 느낌을 그 연출적으로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뽑기가 그 실제로 그 뒤에서 계속 그 뽑기 선생님이 뽑기를 이렇게 찍으셨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현장 세트에서 뽑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른 선배님들은 막 부셔서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새벽이는 캐릭터상 이제 주어진 거에 대한 이제 열심히 이제 담담하게 수행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친구여서 먹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67번 성공. 정호연 배우는 모델 경력만 있을 뿐 실제 연기 경험이 하나도 없는 배우였는데 제가 오디션 테이블 보내온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거기에 그냥 이게 내가 찾던 새벽이가 여기 있었네 할 정도로 그 오디션 모습만 믿고 전혀 연기 경험이 없는 친구를 캐스팅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요. 이게 되던 안 되던 내가 이 아이를 누군가 앞에서 연기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정말 새벽이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떨지 마 병신아. 그러다 걸리면 죽어. 지금 생각해도 의상, 미술, CG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한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원래 회의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의상도 이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될지 사실 되게 감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오징어 게임의 대본은 펼치자마자 한 호흡에 읽혀나가는 흡입력이 대단한 대본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첫 인상을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컬러가 그린색이 먼저 결정이 나면서 가면남의 컬러는 그린색과 보색이 되는 핑크로 가야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늘 그렇듯이 단순한 접근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컬러가 결정이 나면서 디자인의 경우는 모든 장면을 수용할 수 있게 기능적으로 접근을 했고 몇 번의 샘플링을 해서 완성됐습니다. 그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층에 있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존재하지만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방식으로 단체복을 입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예전에 학교 앞 문방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추리닝으로 제안을 했고 이 드라마에는 그린색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난 사람 안 믿어. 이런 데까지 기어들어온 인간들은 더 못 믿고. 그게 네가 나한테 할 소리냐? 원래 사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 세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좀 이 지상에서만 벌어지는 놀이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높이감 같은 것으로 주는 공포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줄다리기나 징검다리기 건너기 게임 같은 것들을 고안해서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또 집단이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놀이들을 또 같이 첨가시켜서 그 개인이 아니라 그 팀을 이루고 조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재생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그 줄다리기 게임의 컨셉은 앞에 있는 어떤 그
7, 80년대 아이들의 동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참가자들의 어떤 감정이 더 있어서 길 위에 버려져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도로 위에 아스팔트에 차갑게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높이감을 조금 설정을 했고, 도로 위에 버려져서 어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어떤 그런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처해 있는 처지 같은 것을 암흑으로 좀 표현을 했고. 게임 자체가 다 어렸을 때 해봤었던 게임이고, 과연 그 어렸을 때의 그 선하고 이제 순진하고 착하고 남을 위해 돕고 뭐 이런 꿈이 많고 뭐 그랬었던 그 어렸을 때의 심리들을 고스란히 다시 그 기억대의 시간으로 가서 이 무시무시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게임하고는 이 차원이 틀려요. 줄다리기 이런 걸 할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정서적인 부분이랑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 죽어나가야 되고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심리적 판단들, 그런 것들이 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형태가 있었죠. 아직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매체 연기를 한 경력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이미 뭐 연극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력을 쌓고 넘어오셨고, 예를 들어서 상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게임 안에서 자신의 속내와 본성을 드러내는 마지막 역할인데, 그 변화를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게 그려낼 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혜서 씨를 캐스팅했습니다. 제가 맡은 조상우는 기훈이라는 인물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동네 친구고 동네 동생으로서 이 의문의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선 조상우란 캐릭터가 초반에부터 진행되면서 어떤 감정선을 드러내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우선 감독님이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거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냉철한 판단력과 좀 합리적인 생각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지금 우리 목숨을 베팅하는 거야. 어느 쪽에 걸 거야? 항상 일단 화면이 보여주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오프닝에서는 아이들 게임이라 그냥 아이들이 하는 거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악기에도 차별성을 두지만 어떤 화성이나 멜로디도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음악도 우리 정재일 음악 감독님이랑 너무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코미디와 호러와 드라마와 휴먼 드라마와 뭐 액션과 뭐 판타지와 이런 걸 자유롭게 넘나드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The moment I heard about like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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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so it gives you your childhood thing. You become so nostalgic there. 타이틀 팀이라고 하기에는 반복 횟수가 너무 적긴 한데요.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버전이 선택이 됐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약간 B급 영화스러우면서도 재미있네 라고는 해주셨어요, 웨이백 때는. 근데 좀 고민 좀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테마를 했다가 거의 작업 막바지에 작업 한 60~70% 끝났을 때 아니다, 이게 더 강렬하다, 이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리코더라든가 막 이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던 악기들로 테마를 만들어서 오셨었는데, 그게 이제 듣고 너무 이래서 이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선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의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음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 개의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개수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어떤 세트장과 그런 게임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게 구슬치기. 우리 남자들이 구슬치기 많이 했었고 한데
그 구슬치기를 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리얼리티한 우리 옛날 뒷골목 같은 우리가 살던 그 대문 앞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좀 희한한 향수와 함께 오는 이상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구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짝과 시합을 벌여 상대의 구슬 10개를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골목길 세트의 컨셉은 제일 애정하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또 이중적인 되게 엄청난 차가운 게임이기도 하죠. 되게 절망적인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 게임을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놀았을 법한 골목길을 설정을 한 거고 내가 옛날에 이런 동네에서 살았어. 저도요. 어릴 때 이런 비슷한 골목에서 살았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은 사실 일람이인 거죠. 일람이가 제일 행복했었던 시절에 삶과 죽음,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의 게임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색감도 조금씩 과장돼 있어서 내가 보던 그 기억 속의 색감을 구현하는 거였고 뭐 공간 크기나 뭐 라이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그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기억에서 연유돼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잘 보일 수 있는 방법들만 했던 것 같아요. 알리, 긴장하지 마. 우리 둘 조합이면 무조건 이겨. 나도 형이랑 하니까 이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두 명조차도 모두가 개인으로 다시 찢어지게 되는 결국 한 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기에서 오는 그 반전에서 오는 역설에서 오는 재미들이 갈등이 극대화되는 그런 에피소드로 만들어 본 것이 네 번째 구슬치기 게임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식구 다 죽어. 미안해요. 형. 미안합니다. 나도 가족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the power of story. Totally a power of story and the direction behind it and the team, like cast to crew to each and every member. Even the extras were there to help you to realize your character, who you are. It's totally a story of people. 아누팜은 사실 한국 영화에 여기저기 조금씩 나왔던 배우인데 아마 기억은 잘 못하실 거예요. 오디션을 보는데 다른 분들이 거의 취미로 하려는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뭐 거의 차원이 다른 연기를 보여줘서 뭐 뽑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उम्मीद है तुम मेरी इस परेशानी को समझ पा रही होगी। मैं तुमसे बहुत प्यार करता हूँ। 국적도 다른 친구도 있고 한데 그런 친구들과 만나서 그 앙상블이 뭉쳐진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고 아, 감독님의 역량이구나. 왜냐면 그 캐릭터 그대로 와 있으니까. 너무나도 캐스팅을 정말 그 캐릭터에 맞는 분들로 너무 잘 하셔서 굉장히 또 그 본인의 캐릭터를 진지하게 연기하려고 하는 배우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촬영을 하면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굉장히 참 의미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혹시 알아? 거기서 내가 1등을 구슬치기도 저도 했어요. 어렸을 때 해서 그 생각도 나고 그 구슬치기 하는 그 내용 속에 인간의 허위와 진실성, 그 인간성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주인공 기훈이. 그 일람 캐스팅이 이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일람은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정말 그 사람 같은 배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없는 어떤 그 치매와 뇌종양과 싸우는 힘없는 노인에서부터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면모를 확 보여주는 그런 역할까지 힘 있는 모습까지 다 보여줘야 하잖아요. 자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겠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아들이 꼭 자네 같았거든.
일남의 캐릭터가 저하고 교감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무리 없이 잘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의 어떤 상징성, 야누스 같은 그런 면이 있어서 참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도 좀 애매모호하게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적응이 잘 돼서 일남이 그냥 즐겁게 만났다가 즐겁게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다섯 번째 게임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너가면 통과입니다. 징검다리 건너기를 할 때 실제로도 좀 무서웠던 게 그게 이 세트가 한 1m 정도 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강화 유리를 끼고 저희가 그 위를 이제 뛰어다녔었어야 됐어요. 물론 이제 안전 요원분들도 다 계셨고 안전적인 세팅은 됐었지만 그곳을 이제 뛰어다니는 게 사실은 무섭긴 하더라고요. 실제 그 높은 다리에서 점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몸에 표현이 돼서 그런 효과가 실제가 주는 효과가 저희 세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길게는 일주일, 열흘 이 정도씩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큰 한 덩어리의 게임을 마치고 다음 게임을 이제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거든요.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이 미술 작업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몽환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대나 어떤 그런 미술적 요소들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아무리 이유로 갖다 붙여봐야 넌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야. 정신 차려! 어차피 우리가 저 돈 가지고 나가려면 다른 놈들 다 죽어야 돼. 이것을 6개의 게임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다양한 감정들과 그러면서 다양하게 나오는 이기심들, 잔혹성들,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들을 조금 어떻게 이 게임 참가자들한테 되게 신기하고 낯설면서도 되게 감탄을 자아낼 만한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어떤 그런 비주얼의 공간들을 좀 담아내고 싶은 결국에는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중고개하는 어떤 그런 아찔한 그런 어떤 서커스를 관람하는 그런 그 관람객은 어떤 그 사람을 유흥거리로 재미있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동화적인 느낌들로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를 많이 떠올리면서 또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지노에 가면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혹시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호텔들에 가면 그 가짜 하늘과 가짜 석양과 가짜들로만 되어 있는 진짜 같은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게임에만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그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카지노에 갔을 때. 유리징검다리 근접해서 하는 것들의 느낌보다는 멀리 만원경을 지켜보는 것 같은 시점에 그 떨어질 때 그 깊이감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 깨지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없어져 가는 깊이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징검다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그림적으로는 제일 좀 화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톤으로 보면 제일 화려했던 씬이기도 하고 긴장감이 제일 있었죠. 그 강화 유리라고 해도 그게 서기가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편집하면서 그게 조금 약간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오금이 저린다 뭐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고. 오시고야나. VFX는 가장 중요했던 지점이 VFX처럼 안 보이는 VFX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뭐 놀랍게도 이게 VFX가 안 들어간 그 씬이 거의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헤비하게 들어간 씬은 아무래도 그 징검다리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CG가 중요한 씬들은 그 편집을 처음에는 좀 러프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CG는 어쨌든 프레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VFX하고는 되게 중간에 교류가 많았고 또 그 정재훈 대표가 와서 계속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이게 더 길어야 된다든지 더 짧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서로 해서 이제 편집을 했죠. 마지막에 이제 그 다리를 폭파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 유리들이 파편들이 날리고 그게 또 이어져 가지고 새벽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 가지고 그 커트 자체를 진짜 초고속으로 진짜 팬텀이라는 걸 가져와 가지고 초당 3,000프레임 뭐 이렇게 찍어야지 그 느낌을 낼 수 있다. 막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우가 좀 막 밀어서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거는 조금 한 6m 정도 높여서 부분 세트를 만들고 사실 나머지는 다 CG로 넣어야 됐죠. 뭐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 어떤 높이가 가져오는 그 공포감, 그 긴장감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를 모든 스태프들이 다 어우러져서 좀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사운드 디자인은 이제 워낙에 이게 일단 사람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 항상 이게 뭐 어쨌든 456명이 시작을 해서 뭐 처음에 200명이 죽고 뭐 또 200 몇십 명이 나오고 거기 항상 또 진행 요원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저 입체적인 그 소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접근했죠. 뭐 막 떨어질 때도 뭐 더 센 소리 막 이렇게 해드릴까요? 막 근데 작고 소소한 거를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서 게임의 그 성격 그대로 사운드적으로도 뭐 효과를 주는 것과 억지로 만드는 건 또 다르니까 뭘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게 그냥 딱딱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파이널 리스트가 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모와 네모 중 선택하세요. 세모. 그 오징어 게임은 처음과 끝의 공간이 같아요. 무궁화 게임의 시작과 끝을 감독님이 같이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처음엔 만들었던 인형 로봇의 비를 막 맞게 하고 오브제의 나무에 비를 막 맞게 하고 이렇게 처음과 끝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었으면 했고요. 마지막 6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이 안에 나오는 6가지 게임 중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 가장 그 당시 아이들이 하던 가장 육체적이고 폭력적이고 격렬한 놀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 기억으론 이 게임을 하다 누군가 다치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하면 그때 그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됐던 놀이들이 그런 어떤 그 파이널 게임 같은 느낌이 항상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이어서 이 안에 제목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표, 커다란 어떤 그런 상금의 목표를 가지고서 게임을 임하지만은 내가 상대와 겨루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겨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겨루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다 고민들 많이 했어요. 한 공간에서 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만들어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 앙상블이 굉장히 세지더라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상징상을 통해서 힘 있는 자, 지배하는 자, 소유한 자, 폭력과 잔인성 그것들과 싸우면서 승자가 된 기훈이의 모습 그 1등이 되고 많은 돈을 이렇게 근데 그 뒷모습은
돈의 쾌락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우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싸움에 지친 패자의 모습 같아요. 그들에게 남은 건 거의 절망과 공포와 분노와 슬픔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것 마치 그들이 밖에 있던 바깥 세상과 똑같이 뭔가 그래도 그 와중에 잃지 않는 인간성, 그것에 대한 희망, 그거 하나를 지키고 가는 사람이 저는 기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보시는 분들한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지 마.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사실 세상이 지금 오징어 게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위치에 있는 거에서 차별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뭐 저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모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생존을 위한 경쟁과 살아남기 위한 투쟁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되면 그런 의도가 좀 잘 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위험하니까 눈 바짝 뜨고 계세요. 일 생기면 우리가 이쪽으로 올게요. 그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슬프지만 재밌게 보이는 그런 반화적인 표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전 무엇보다도 그 인간적인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아주 노스텔직한 게임에 잔혹함이 섞여 있는 그런 아이러니. 제가 불안하고 제가 떨리고 제가 겁이 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작품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항상 믿었어요.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도 제일 불안했었거든요. 실패를 하면 가장 크게 실패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불안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면 이것도 가장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안에서 가장 그 인간적인 사람인 기훈마저도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 자신의 그 목숨이 달린 순간에는 얼마나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의 아마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일람을 통해서 기훈에게서 한번 끄집어내보고 싶었어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제 특히 이 장면에서 대사라든가 상황이 막 변해가면서 기훈의 감정이 뭐 막 그냥 비극과 희극, 뭐 희극은 아니지만 이 비극 중에서도 더 큰 비극, 뭐 이제 좀 살아나나 하는 어떤 그런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너무나도 편차가 크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정신 좀 차려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예? 이거는 근데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연기에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막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막 달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어느 정도 수위로 연기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일람이 거의 기훈을 가장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아넣고 계속 시험에 들게 하면서 이제 괴롭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이제 기훈의 감정은 아마 일람의 그 장난과 괴롭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람의 그 기훈의 감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테스트에 들게 하는가, 시험에 들게 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글도 쓰고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람이 거의 멱살을 잡아서 기훈을, 감정을 바닥까지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훈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희비극을 동시에 이 안에서 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휴먼 드라마의 어떤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또 감동적인 슬픈 장면들을 또 연출을 해내서 그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극이 한 장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다양하고 강렬한 감정의 변화들을 이 씬에서 보여주려고 제가 촬영할 때는 제가 제 그 기운의 감정만 생각하느라고 잘 몰랐는데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001한테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묘한 느낌이 받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의도하셨겠죠? 예, 뭐 1번의 옷을 입고 1번에게서 위로를 받고 1번이 마치 자기를 살리듯 456번을 살리는 그것과 이제 동일시가 되는 뭐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건 뭐 농담이지만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 이름이 생각났어. 내 이름은 일남이야. 오일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막상 딱 들어가니까 역시 그 모든 그 상상했었던 그 감정들이 막 몸으로 막 느껴지는데 기운이 이제 들어가서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희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이 시리즈의 가장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게 뭐야?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설정하신 것 또한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일 임팩트 있게 봤던 거는 0이었던 것 같아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또 했죠. 정말 오징어 게임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 게임의 참가자가 됐구나 라는 것을 0이의 실물을 영접하면서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인상적인 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세트장이 CG가 많이 되긴 하지만 긴장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세트도 정말 광활한 넓은 데에서 펜스 쳐놓고 굉장히 사실적인 곳에서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똑같이 게임을 하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더 실감나게 현장에서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노래를 틀어주셨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찍으면서도 딱 멈춰서 진짜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니까 찍으면서 엄청 재밌고 무섭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승했으면 다음 게임도 잘했다는 거 아니야. 다음 게임 뭐냐? 두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게임은 5인 6각 근대 5종 경기입니다. 게임을 뭘 만들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러 게임을 한 번에 묶으면 한국의 게임도 다 소개하면서 너무 쉽지는 않은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를 한 5개 정도 묶어서 발을 묶고 한 팀으로 하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게임 자체도 다 통과하는 데까지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 싶어서 근대 5종 5인 6각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근자 6.25도 살아서 버텼는데 이깟 애들 노름하다가 죽을 순 없지. 이번 세트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사실은 매 게임마다 그 촬영 현장에 가서 다들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웅장하고 멋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패턴이라든가 인테리어는 굉장히 동화적이고 그런데 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잔혹한 무자비한 일들이고 그래서 참 재밌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어떤 예쁜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주 잔혹한 일들이 그런 괴리감이 오징어 게임의 색깔이 아닐까?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딱지 게임을 제가 골랐던 이유는 가장 단순하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많은 것이 필요 없는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그 동작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해서 또 보는 재미를 줄 수 있고. 되게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꺾기랑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된다 했는데 감독님이 다리를 부르셨대요. 어마어마한 실력에 양손으로 동시에 공기를 막 1, 2, 3, 4, 5단을 다 하는, 이걸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과정을 담아서 배우의 솜씨로 그걸 위장해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프론트맨은 왼손잡이에요. 그 부분에서 혹시 NG가 많이 날까 걱정을 하면서 촬영을 했죠. 제한 시간을 몇 분으로 주는 게 타당한지도 이제 구상을 해보고, 처음에 10분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다들 잘 하니까 한 5분 안에 다들 많이들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5분으로 그냥 정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참가자들의 단체전이잖아요, 유일하게. 발을 묶고 서로 이제 힘을 합쳐야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인데,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운동회였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이 운동회라고 하는 거는 학교의 제일 큰 축제 같은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축제의 장이었던 운동회 컨셉을 당연히 갖고 오게 됐고, 실제 국민학교 때에 있었을 법한 뭐 게시판, 뭐 시간표, 그 다음에 그 감시자들이 이제 앉아있는 책걸상, 이런 것들을 그때 시절의 것들을 좀 착용을 했어요. 두 개의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무지개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했을 때, 그 천국으로 가는 길에 되게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체 관을 선물처럼 포장을 해서 관을 만들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맥을 같이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고 무한 경쟁 시대에 낙오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런 어떤 현실이 지쳐 있는 거죠. 그런 삶이. 그래서 좀 죽음으로 가서 조금은 더 평온하고 아픔 없는 곳에서 지내라고 하는 어떤 배려 같은 거였잖아요. 그거랑 의미를 좀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무지개라는 의미가. 내 사채랑 하우스에서 땡긴 건데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나 한 판만 더 하고. 시즌2를 한다면 원래부터 한번 꼭 넣고 싶었던 게임이었어요. 원래 이제 그게 제가 유치원,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거잖아요. 이번 게임은 짝짓기 게임입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게임이 회전목마. 일단 그 세트장에서도 굉장히 압도당했고요. 너무 아름다운 세트. 거기서 벌어지는 혈투.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게 그 둥글게 세트가 아닐까 싶어요. 엄청나게 큰 곳을 동그랗게 도움처럼 만들어서 참가자들을 다 그 위에 올려놓고 그 판을 돌리고, 그게 실제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이 도움의 벽들은 작은 방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 진짜 거대한 원형 호텔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둥글게 같은 세트는 CG 작업이 없이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 실제 사이즈, 실제 문, 그 다음에 원형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실제 그냥 여기서 게임할 수 있는 컷들이 다 나올 수 있고.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서로를 껴안는, 되게 단순하기도 하고 가장 즉흥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몇 명이냐에 따라 막 누군가를 떼어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누군가 뜯기도 하고, 서로 막 뭉치기도 하고. 특히 그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커트가 한 장면이 있는데, 그 둥글게의 그 회전목마를 굉장히 직부감에서 그 찍은 샷이 있어요. 사실 이게 상당히 잔혹하고 막 긴장감 넘치고 하는 순간인데,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무슨 세포 분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래 참혹한 순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하는 지점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 부분이 또 이 씬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방 안에 들어가서도 또 다른 상황들이 또 펼쳐진다라는 설정이 참 긴박감의 그 수위를 뛰어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설정들이 굉장히 그 상상을 뛰어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지점도 역시 마찬가지인 요소인 것 같아요. 자, 다들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 안에서 인간들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걸 보고 싶어하는 것이 VIP들의 심리라면 드라마틱한 인연들이 있는 캐릭터들을 그 안에 넣고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들이 지켜보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서는 그것도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그런 예상도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인이 모르는 추리극 같은 거고 시즌 1은. 시즌 2는 범인을 이미 알려주고 시작하는. 하지만 이 범인이 그럼 어떻게 자기의 범죄를 기훈이 이제 이 게임을 주최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 이제 시즌 2의 이야기인데 서울로 가주세요. 얼마만큼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 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했고 그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참가자를 모으고 있을 겁니다. 기훈이 현실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밖에서 활동하는 딱지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지남을 찾아내려는 게 기훈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이고 가장 1화의 주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이 다시 해야 한다면 거기서 출발을 해서 1화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랑 게임 한번 하시죠. 베일에 이렇게 쌓여있던 인물인데 너무 또 많은 걸 친절하게 다 보여주면 또 어떻게 보면 그 딱지남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매력을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독님과 제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약간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인물이구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런 어떤 눈빛과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공유 씨가 워낙에 캐릭터를 잘 살려서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기괴한 캐릭터로 연기를 하셨고 이제부터 게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게임은 가위, 바위보, 하나 빼기입니다. 기괴함 속에서 무서움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유머러스한 어떤 그런 호흡까지도 잘 표현해 주셔서 공유 씨가 나오는 그런 씬들은 거의 공유 씨의 에너지로 꽉 채웠던 것 같아요. 사회 확률은 6분의 5. 사실은 악역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좀 아껴놨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황동혁 감독님이 아주 귀신같이 저의 어떻게 보면 첫 악역인지라 어떤 캐릭터들보다도 오징어 게임에서 딱지남에 대한 애착이 좀 저 역시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딱지남은 시즌2의 대박 캐릭터죠.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시즌 1에 그 동그라미들의 세계가 좀 나오잖아요. 시즌 2, 3에는 병정들의 세계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건 누가 쏘는 것인가, 병정들의 숙소는 어떻게 생겼으며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엄청난 저격 실력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저격이 가능한 거라서 그런 저격수를 한 명 시즌 2에 등장시키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위에서 그 리크루트하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 누군가는 참가자로 포섭을 하고 누군가는 진행 요원들로 포섭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참가자로 오인을 하지만 알고 보면 병정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좀 반전의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시즌 1을 봤을 때도 456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참가자가 있는데 그 옆에는 또 그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는 병정 가면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다 사람일 텐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저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시청자로서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즌 2에서 그런 가면들의 어떤 사연과 정서를 단편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로 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 노을이 그 게임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편하게 보내주어라 라는 명분의 의무를 갖고 참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황과 비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편하게 보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게임에 참가를 했던 것 같고, 동의서 제3항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게임과 게임 사이에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설정은 굉장히 정말 천재적인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셨을까, 감독님이? 시즌 1에 있던 투표라는 제도가 조금 더 시즌 2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것도 어떤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게임의 주최자가 그 투표 제도를 시즌 1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더 교묘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O를 누르는지 X를 누르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죠. 우리 다 같이 한 게임 더 하기로 했잖아, 그지? 시즌 1에는 없던 혜택을 줌으로써 또 교묘하고 자발적으로 속행이냐 중단이냐를 가지고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더 격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이런 분열과 갈등, 증오 같은 것들이 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뭐 그것은 종교에 따라, 이념에 따라, 출신에 따라, 성별에 따라, 인종에 따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제 마음에 O와 X로 갈라진 집단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서로를 증오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가 라는 것들을 시즌2에 한번 묘사를 해봤습니다. 기우는 이 게임을 무너뜨리고자 이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어쩌면 영일이란 이름으로 위장해서 프론트맨이 직접 게임에 참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뭐 기훈 씨가 정해주는 걸로 할게요. 제 이름은 기운을 완전히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서 반드시 너를 나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무릎을 꿇게 해주마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아주 깊은 곳에는 딱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미련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시즌2의 이야기와 이 시즌3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가장 메인 축은 저는 이제 이노와 기훈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싸움의 대결이 아니라 어떤 신념의 대결 같은 건데, 이노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기훈은 그것은 틀렸다. 인간은 얼마든지 그것과 다른 덜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계속 기훈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인물로 이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일람이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느꼈던 기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노도 한번 그 세계를 다시 경험해 보려는 오랜만에 그런 충동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노가 그 게임 안에 들어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똑같이 1번의 번호를 달고 들어가서 투표에서 일람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을 하면 가장 강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노를 게임에 참가시키게 됐습니다. 제 와이프가 많이 아픕니다. 전 저 돈으로 제 와이프하고 애기 꼭 살리고 싶습니다. 이노 또한 처음에는 맨 처음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많은 참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많은 부분 변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물론 자기의 목적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린 저 계단 위에 있는 가면 쓴 놈들의 본부로 가려고 합니다. 그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기훈은 굉장히 무슨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뭐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즌 2에서 게임이 계속 거듭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나가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면서 갈등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간 이하의 생각을 하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인간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피해자들을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기훈의 어떤 그런 그 자신이 가진 그런 목표가 아주 맹목적으로 이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력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정배야, 가자. 기훈의 입장에서 사실 그 마지막에 총격전에서 저를 데리고 갔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정배가 가자 하는데 정배는 어느 정도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친구를 따라왔을까? 왜 친구가 가자고 하는데 죽을 걸 알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면서도 너는 여인 씨랑 오면 되지 왜 날 걸 보냐? 그래도 네가 내 친구잖아. 이 새끼는 급할 때만 친구래. 기훈의 옛 모습을 아는 어떤 유일한 사람이 이제 정배인데 아니 이 새끼 이제야 좀 내가 아는 성경 같아. 계속 영 딴 사람 같더니. 정배를 통해서 기훈이 이 시즌 2, 3에서 거의 보여주지 않는 그 옛날의 모습,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트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리고 기훈을 이제 망가뜨리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기훈을 믿고 기훈을 함께 하던 따르던 그 정배가 어떻게 보면 기훈의 오판, 어떻게 보면 기훈의 객기, 또 이제 자기 눈앞에서 456번 영웅놀이는 재밌어 너. 죽는 모습을 보면서 기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배라는 캐릭터를 게임 안에 제가 넣었습니다. 물론 뭐 성공하면 좋겠지만 딱 거기가 나중에 제가 총을 맞으면서도 저는 총 맞고 쓰러져서 이렇게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기운을 보거든요. 눈에 들어오니까 보는데 그래도 저는 거기서 야 너 때문에 죽었네 뭐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내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심정이었어요. 390번 탈락. 어떤 이 작은 사회, 이 작은 게임장 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 사회의 모습이 지금 이렇지 않은가라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지금 나 자신은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봤습니다. 넌 내가 네 눈앞에서 죽고 그 돈 네가 가지고 나가면 어떨 것 같아? 오징어 게임에서 기훈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 이거 뭐야? 나 주는 거야? 기훈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이제 무던히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무거운 고통, 그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게임을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밝은 모습이 좀 더 많이 있고요. 게임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겨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겨루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상대방을 이겨야지만이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이정재 씨가 여태껏 보여준 그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있잖아요, 연기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구석들이 항상 있었어요. 인간적이면서도 조금 모자른 것 같은 연기도 많이 보여주셨고, 또 기훈이 이 시리즈를 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어떤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한 인물의 변화 과정을 다 표현해줄 수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여기 세금 내고 사는 짱구도 주민이야. 사람 어떻게 보고
이게 그놈들이 준 명함이니까 여기로 전화해보면 될 거 아니야! 제가 해보지 않았었던 그런 캐릭터고 시나리오를 보면서 너무 그 문체나 이야기 구조에 너무 좀 놀랬고요. 시나리오를 너무나도 재밌게 읽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촬영 이제 임할 때는 굉장히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그 기운의 모습도 있지만은 또 이제 연출적으로 기운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을 더 많이 이제 얘기하면서 JJ, he's been famous in Korea for like few decades. So I was so nervous, but he was amazing. He was encouraging. 너 타이밍 기가 막히다. And watching him acting was amazing. Just seeing him how quickly he can just be in it.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한국의 이제 그 컨텐츠들이 그 여러 개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했지. 기억나? 여기 지나면 뭐라고 했는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깊이가 다른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공유 씨는 딱지치기를 잘하시던데. 선공을 양보하겠습니다. 실제로 때려야지 아마 오케이가 날 텐데 그랬는데 저 당시 꽤 많이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성기훈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 시즌 1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선생님? 딱지남을 만나서 이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이런 황당한 설정에 기훈과 함께 관객분들이 빠져들어 가셔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의 장면이라서 믿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던 장면입니다. 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한 번 이기실 때마다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다는 힘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집혀야 하는 장면에서 자꾸 못 뒤집어가지고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유 씨는 딱지치기를 잘하시던데. 돈이 없으세요? 돈이...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몸으로요? 맞는 연기하는 사람은 좀 오히려 더 편하죠. 때리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공유 씨가 촬영 들어가기 전서부터도 이렇게 스쳐서 때리겠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하면 아마 오케이가 안 날 텐데 실제로 때려야지 아마 오케이가 날 텐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맞아야만 오케이를 하셔서 감독님이 저 당시 꽤 많이 맞았습니다. 감독님이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중요한 게임에서 역전골을 넣은 것 같은 그런 환희의 표현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환희의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감독님이 슬로우 모션까지 사용하셔서 그 효과가 배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 연기를 보면서 막 감화해서 막 웃는다든가 이러질 않는데 오징어 게임 1, 2부는 너무 많이 웃었어요. 저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왔지 하면서 근데 이 딱지치기 씬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이름 성기훈 47세 최종학력 대한공업고등학교 전직 드래곤모터스 조립 1팀 직원. 누구야? 너 뭔데 내 뒷조사를 해? 성기훈이 바로 전에 사채업자들에게 당하고 왔던 터여서 이게 뭐가 또 다른 사채업자가 나를 지금 쫓아온 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더 큰 안 좋은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중들이 이용하는 기차를 저희가 세우고 촬영할 수는 없고 운행되는 정상 운행 과정에서 운행에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타고 가시면은 다음 역에서 차 타고 다시 오세요. 그러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전철을 기다렸다가 다시 저 위치에 서서 또 찍고 또 가서 또 차 타고 와서 내려와서 또 찍고 몇 번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딱지맨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말씀들도 이제 많았고 저도 사실 대본 받기 전까지는 딱지맨이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대본에서 나온 그 딱지맨의 표현들을 보니까 와, 많이 또라이구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즌 1을 촬영할 때도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이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촬영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시즌 2가 또 어떻게 촬영될까라고 또 기대도 했지만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캐릭터들로 흥미진진한 시즌 2를 촬영을 했습니다. 붙여서 연달아 시청하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몇 년간의 텀이 있었지만은 내용적인 면과 연기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온도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맞췄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속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징어 게임 시즌 1 재주행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See you on Netflix. Welcome, everybody. My name is Rebecca Sun. I'm Senior Editor of Diversity and Inclusion at The Hollywood Reporter. It is my honor and pleasure to be able to moderate tonight's conversation with the creator and stars of Squid Game. So without further ado, I will go ahead and introduce them one by one and have them take the stage. First up, we have Park Hae-soo, who plays Sang-woo. Next, I'd like to invite Jang Ho-yeon, who plays Sae-byuk. Our lead, Lee Chang-jae, who plays Gi-hun. And last but not least, the genius / madman behind the whole thing, creator, writer, director, executive producer, Hwang Dong-hyuk. Please, everybody, feel free to take a seat. Okay, so since we just watched Gangbu episode 6, I kind of wanted to start with that and ask a question to Hwang PD about the story structure. You know, I'm curious, when you were developing this as a series, can you take us through the thought process and how you designed the 6 games and also the order, you know, why they took place when they did? 이게 사실 6개의 게임이 처음에 2009년도에 제가 처음 이걸 피처 랭스 스크립트로 처음 썼을 때부터 그대로 이 6개의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걸 정하고 이 순서를 정한 이유는 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 게임은 첫 번째 게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동시에 마치 군무를 추듯이 동시에 갔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거의 뭐 몇백 명의 사람이 동시에 학살당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멋진 게임이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골랐고요. 두 번째 게임 그 달고나 같은 경우는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좀 긴장을 풀어주면서 좀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데 되게 잔인한 그런 게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고나를 골랐고 세 번째부터 이제 터그 오브 워 같은 경우는 다들 개인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 번째부터 단체전이 되는 게임의 어떤 로직이 바뀌는 그런 게임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팀을 이루고 그 여자와 노인은 그 중에 아주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게임이라
세 번째부터 단체전으로 넘어가면서 줄다리기를 생각했고요. 모든 이 앞에 모든 이 게임들과 이 사람들의 캐릭터의 관계와 이런 걸 다 모아서 네 번째로 간 게 바로 이 마블 게임입니다. 저는 이 마블 게임이 이 스퀴드 게임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가장 이 서로를 좋아하고 믿게 만든 이 모든 캐릭터 간의 이 릴레이션십 관계를 이 마블 게임에서 제가 뒤집어서 다시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전체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거기서 가장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블이 네 번째로 왔고요. 다섯 번째 게임은 가장 서커스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다리는 세트를 보시면 아시지만 약간 서커스 세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걸 VIP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면서 즐겁게 관전을 하는 그래서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서커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임을 골라서 다섯 번째 게임을 만들었고 여섯 번째 게임인 스퀴드 게임은 제가 이것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고요. 마지막 게임인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서 가장 그 아이들이 하는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격렬하고 그 약간 폭력적인 놀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다치거나 울면 이 모든 놀이가 끝나게 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상우와 기훈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마치 한 마리 두 마리의 어떤 두 사람의 글라디에이터처럼 마치 결투를 벌이는 그런 좀 처절한 싸움 같은 걸 그 스퀴드 게임을 통해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게임이 스퀴드 게임이 됐습니다. Was too long, right? That's okay. You're the creator. We could. Your answers are what we're Sorry, here but- to listen to. You're the reason why we're here. So, but also such a satisfying answer, honestly, because that's something I was curious about when I was watching the whole series. The next question I wanted to ask was about character development, because one of the things that was so remarkable about Squid Game is you have such a diverse ensemble, which I think is something that a lot of American shows can learn from, right? But like, you know, of age and of background. And so let me ask it this way, because this way will allow us to bring in our three leads. I want to know, what were the different types of backgrounds and experiences that you wanted to make sure to include in the game that led to the creation, you know, of your characters? And we can kind of go over some of the other ones that aren't here today, Ali, Ilnam, Doksu, Minyo. But then when you talk about why you made Gi-hoon the way he is, why Sang-woo, why Sebyok, then I have a question for each of your actors. I'll make it short this time. 그 이 스퀴드 게임이란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의 어떤 하나의 은유라고 생각했어요, 상징. 그래서 이 안에서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주 노동자인 알리나 노인을 대표하는 일람이나 여성을 대표하는 뭐 우리 새벽이든 뭐 아니면 또 우리 실업자 블루칼라 실업자를 대표하는 기훈이든 또는 아주 잘 나가던 엘리트 하이클래스였던 그 잘 나가던 엘리트였던 상우까지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 90%의 사람은 언제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낙오되고 실패해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이 안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지금 어떤 이 스퀴드 게임의 캐릭터들입니다. Jung Jae-si, I wanted to ask you, you know, the beginning of this episode, Gang-bu, you know, Gi-hoon shows a kind of selflessness that we expect in our hero characters when he chooses Il-nam as his partner and, you know, when nobody else did. But then, in the rest of the episode, his human nature is tested, just like everybody else's. I'm curious, do you think that Gi-hoon would have ultimately allowed Il-nam to be tricked all the way? Because as we saw in the episode, Il-nam allows himself, you know, to lose. Do you think Gi-hoon would have had the ruthlessness to really fool Il-nam?
How much guilt do you think he would have felt over that? And then ultimately, how do you think Gi-hoon's experiences in the game affect whether he is or he thinks he is a good person? And how do you feel about the character? 기훈 역할을 이제 정말 잘 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씬들이 몇 개가 이제 크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깐부 씬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구슬치기 하기 전까지는 기훈이 굉장히 이 일남도 많이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도 또 힘들어하면은 또 도와주고 뭐 이런 굉장히 착한 기훈으로 이제 계속 보여졌었는데 마지막에 기훈이 그 일남과 그 구슬치기 할 때 자기가 살고 싶은 어떤 그 욕망 때문에 그 절박함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도와줬었던 사람을 속여야만 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게 되는 그 장면을 처음 시나리오 보면서 그 부분에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착한 캐릭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처음에 읽었을 때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잠깐 좀 시나리오 읽는 것을 좀 쉬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현실 같은 상황인 것 같은 것이 내가 정말 그 상황에 놓였다면 정말 정직하게만 게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이건 정말 비현실적인 게임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의 TV쇼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TV쇼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서 그 다음서부터 다시 시나리오를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씬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던 씬이었는데 감독님이랑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오일남 역할을 해주시는 선배님하고도 이제 한참 동안 호흡을 맞춰가면서 차근차근 아주 급하지 않게 천천히 아주 시간을 갖고서 감정이 잘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찍었었던 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 씬을 찍고 나서 기훈은 이제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다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내가 혹시나 나의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말로서나 혹은 행동으로서나 상처를 준 적이 없었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했었던 그런 계기가 좀 있어요. Thank you for that thoughtful answer. Hoyeon Shi, I think most people now know that this is your first acting role ever, which is incredible. But I think that many of us who aren't fluent in Korean culture, we might not appreciate all of the subtleties in your performance. For example, I read that Sae-byuk, she slips in and out of her North Korean accent, at specific times. And so I wanted to ask you about what were the key points that you tried to express, with the character, how did you, and how did you achieve that? For example, I was watching some behind the scenes clips online, and during the scene we see in Gangbu, when your partner sacrifices herself,
I saw that between takes, you kind of looked like you were staying in character, like you kind of tried to stay really like sad and weren't talking to people. So I'd just like to know what kind of techniques you used to really express the character. If you ask me a technique, I think there were no technique. Since it was my first acting, I gotta need to be her. That's the only way that I can play Saebyeol. And also, the reason I can do that was there were Hwang Dong-hyo who trust me all the time, even though I can't trust by myself. But yeah, he was always there. And also, with Yumi, she was kind of my perfect teacher, acting coach, and friends. In some way, like mother, I always like whining to her that, am I doing good? Like, but she was always like, you are doing fine. Just like, stay on the ground. So yeah, I had so much fun during, it was intense though, but I just remember I had so much fun while I'm shooting with this amazing crew. And that energy, I think, brought word to us, I think. So grateful. 그리고 뭔가 정말 뭐 집중하려고 했던 건 그냥 계속 감독님을 믿으려고 했고, 왜냐하면 새벽이에 대한 대본에 대한 분석은 사실 새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정말 자기 캐릭터에 대한 공부나 스터디 뭐 이런 사전 준비들은 각자가 정말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더 집중하려고 했던 건 현장에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하지만 상대 선배님 배우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독님이 저한테 주시는 디렉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추상적인 사람인가 봐요. And finally, at the end, my question for Hae-soo is, how dare you? No, I'm just kidding. That's not my question. 혜수 배우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농담입니다. No, I think that Sang-woo is probably, because he's such a contradictory character, he's probably honestly the most relatable if we're all honest with ourselves. You know, he's a guy who, on the one hand would, talk to a migrant worker and let him be his hyung, but on the other hand, have the ability to betray him. So I'm just like to know about, what was your understanding of Sang-woo's mindset? Did he change at all, like through the experience of playing the games? But what kind of man makes the choices that he did throughout his life? 아마 보시다시피 조상우란 캐릭터는 굉장히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저 또한 이중적인 어떤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상우라는 캐릭터에 좀 다가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이나 기운형에 대한 질투심이나 그리고 박탈감 등 여러 가지 모멸감 등 뭐 여러 가지 느끼고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들을 조금 같이 겪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아마 감독님과 그리고 또 대본 안에 많이 나와 있어서 감독님과 또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 캐릭터에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어느 중반부터는 그 상우라는 캐릭터가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6부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알리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그를 설득하는 그 모습들이 제가 공감이 갔고 제가 이해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멀지 않은 캐릭터였구나라는 걸 알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캐릭터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계속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Okay. So I will ask Hwang PD, to sum this up, and I have so many questions for you, but I'll just give you one.
Squid Game is very specific to Korean culture, obviously in the specific games and activities that the players play, but also in the history. For example, Gi-hoon's background is very similar to a real-life story of Changyang Motors, right? You guys can Google that if you want to find out that history. Obviously, by partnering with Netflix, you knew that this show would reach a worldwide audience. I'm curious about, whether or not while you were creating it, you thought about how non-Koreans would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series. 여기에 나오는 게임들이 비록 제가 어릴 때 하던 한국의 아이들이 하던 게임이지만 이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 남녀노소 어느 나라 문화에 관계없이 이 게임들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쉬운, 더 단순한 게임들만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참가자들이 처한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많은 고통들과 사회적인 경험들이 비록 한국의 것이지만 기우는 자동차 공장에서 파업 사태를 겪었고 실직을 당하고 알리는 파키스탄에서 넘어온 이주 노동자인데 한국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고 새벽은 북한에서 난민처럼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고 되게 언뜻 들으면 한국의 특수한 상황 같지만 사실 이 게임 안에서 이 참가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상황들은 아마 전 세계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들 그 나라에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고 경험들이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 멀리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내 일처럼 결국 이 작품을 다 보고 난 이후에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꼭 모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스퀴드 게임을 구경거리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처럼 믿고 느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one more. I wanna add. 이걸 찍고 있는 동안에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고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건 뉴스에서 보고 알았고 누구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몇 년 만에 저는 예전 2000년대 초반에 여기서 공부를 했었고 LA에서 한 3, 4년 전에 LA에 왔었는데 이번에 LA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LA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많은 홈리스 피플들이 프레임 밑에도 있고 도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확신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퀴드 게임 만든 이유는 보고 그렇구나라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기훈이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돌아서서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길 바랐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꼭 질문을 던지고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I'm going to let that be the final word. Thank you guys so much. Thank you to the panelists. Thank you. Thank you.